대장동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여당은 나머지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호 영입 인재인 30대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고 선대위 쇄신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주에서 청년층을 만나며 충청 민심 잡기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지역화폐 사업이 쟁점인데 당정과 여야의 입장차가 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모레까지 처리가 가능할지 이슈 분석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강민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중도 확장과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발의한 특검법만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법만 상정하는 선택적 상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 도입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만 쏙 빼고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특검법이 무슨 호환마마입니까? 역병입니까? 왜 상정조차 거부하십니까? 상정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일반 법안처럼 발의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간의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사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이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50억 클럽이라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등도 특검에 포함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58건의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인데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과세 유예를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재 영입 1호로 30대 여성이자 군인 출신의 우주 분야 전문가인 조동연 교수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예비 창업가들의 공유 사무실인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창업과 혁신 기업의 어려운 점들을 청취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쇄신에 이어 첫 번째 외부 인재를 영입하면서 인적 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82년생 워킹맘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조 교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17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미래국방기술 창업센터장을 맡으면서 우주와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우주항공 산업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고 30대 워킹맘을 1호로 영입하면서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우주, 뉴 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 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동현 신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군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방과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리더의 의지,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자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신뢰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2030 표심을 공략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한 적이 있는 기업형 메이커스페이스 N15을 방문해 류선정 대표를 비롯한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에도 투자 자금이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문서 작업과 인사, 법무 관리 등이 스타트업의 한계라고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호남에서 지지층을 결집했던 이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는 오는 3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북을 거쳐 세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사퇴설이 제기되는 등 당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이틀째 충청권 민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자신이 반대한 이수정 교수 등의 선대위 합류에 대선 후보 충청 일정에 당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준석 대표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예정된 행사와 인터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연락 두절 상태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에 이어 엄지를 내린 웃음 이모티콘을 올렸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선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정치를 잘 모른다고 평가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등을 내려놓으며 윤 후보를 겨냥해 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칩거에 윤 후보와 당 지도부 모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 의중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이 대표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일정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절차상 착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어제 세종에 이어 오늘은 청주를 훑으며 이틀째 충청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청주국제공항과 첨단 문화산업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심성정 후보는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 등 보육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재택치료 방침 등을 비판하며 국민 참여형 방역 도입 등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위스, 스페인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박 의장은 순방 기간 세계 각국의 의회 정상들을 만나 다자 의회 외교에 집중했는데 특히 국내 부족 사태를 불러온 요소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요소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방문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순방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스위스와 스페인 공식 방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집중한 것은 국제사회와 한국 간 경제협력 방안과 요소 확보를 위한 지원 외교였습니다. 먼저 박 의장은 스위스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를 방문해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을 강조했는데 테드로스 사무총장에게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은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에서는 적극적인 다자 의회 외교를 펼쳤는데 특히 요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원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박 의장이 요소 협력 요청에 세계 3대 요소 수출국인 오만 칼리드 하원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약속했고 바레인 파우치아 하원 의장 역시 두 나라 간 실무진 협력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 자세로 화답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촉구했습니다. 179개 국가가 회원국인 IPU 총회 본회의에서 박 의장은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의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나는 취임 직후 북측 최고인민회 대표를 아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나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박 의장은 가이라이더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도 만나 노동권과 인권을 함께 추구할 국제적인 여성 리더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꼽고 차기 IL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강 전 장관을 지원하며 국익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7박 9일간의 스위스, 스페인 공식 방문을 모두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차원을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주최로 열렸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2년 전 일본 정부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부터 최근 발생한 요소수 품귀 사태까지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자원안보 정책 입법 공청회. 먼저 전문가들은 최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광물 수입 의존도를 지적했습니다. 배터리 필수 원료인 리튬과 니켈과 같은 미래 핵심 광물의 공급선 다변화, 즉 광물 자원에 대한 안보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공급 안정성에 국한됐던 자원안보 개념을 위기 대응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급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에너지 안보의 자원 안보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안보라는 것은 어떤 위기라는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분산된 자원관리 정책을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에너지법과 도시가스 사업법 등 여러 개별법의 자원관리 규정이 흩어져 있는데 자원안보 기본법을 제정해 이를 통합 관리하자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면 자원별 수요 전망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세울 수 있어 공급과 수요 분야에서 자원별 유기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실행력, 유연성, 자원 수급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한 어떤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법 체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세계 자원시장에서 자원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등 원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미, 중국 간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갈등 고조에 따라 자원의 무기화가 더욱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가칭 자원안보 기본법은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빠르면 내년 초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새로운 자원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때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외면하고 지역화폐 발행 등 이른바 이재명 예산에만 전력 투구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은 정책인데도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섰지만 지역화폐 규모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의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지정된 부수법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비리 세력을 돕고 아들을 통해 대가성 뇌물 5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야권 인사들과 법조계, 언론인 등 누가 개입돼 있는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은 백신 접종률 70% 달성 이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탓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부스터샷 접종 계획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은 뒷북이고 백신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의료 지원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그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거로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회가 내년 604조 원 예산에 대한 막바지 증감 규모를 심사 중인데요. 사실 오늘 자정까지가 예결위 법정 시한입니다. 네. 원칙대로라면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틀 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아직 회동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서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이제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가장 큰 건 증감액 항목과 규모를 두고서 의견이 달라서인데요. 네. 먼저 감액 심사를 마쳐야 증액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여야 그리고 정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감액 규모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중 약 2조 4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민주당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삭감액은 8에서 9조 원 정도라고 부정을 하면서 추가 감액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와 정부가 현재 어떤 항목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뇌관은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정책 중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21조 원보다도 더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요구가 높은 정책인데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의를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이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을 오도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하명 예산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예산안 심사 보이콧까지 경고했습니다. 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제쳐놓고서 오직 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요 지역사랑 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이 정부도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지역화폐 예산 6조 원 정도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21조 원보다도 더 발행하겠다고 하자 네.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오시죠. 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고요.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민생을 위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과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최대 10조 원 안팎을 검토하고 있다는 재정당국이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기 위해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만나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비판하고 있는 데다가 정부와의 협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사면초가에 직면하는 만큼 최대한 협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이제 주요 의제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50조 손실보상 이거 받겠다고 했었죠? 네, 이 후보가 어제 윤 후보의 50조 손실보상 깜짝 수용을 했었죠. 네. 심지어 본 예산의 반영을 바로 하자고 역제안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야 모두 50조 손실보상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 4천억 원, 추가 삭감이 아무리 많이 돼도 5조 원대 이상은 힘들다면서 50조 원 손실보상은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새 정부에서 추경과 같은 지원 정책을 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보다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또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 시한이 종료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늘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이 본회의에 정부안이 그대로 자동 부의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할 경우에는 이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이 여야 원내대표의 손에 앞으로 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법사위 특검법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켰는데요. 이번에도 남은 이틀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마감과 관련한 쟁점 사안들을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선대위를 출발시키긴 했지만 연일 대선 리더십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당대표 패싱 논란이 잇따르면서 급기야 이준석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여기엔 이 대표의 공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오늘 이준석 대표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저에게도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제가 뭐 옆에서 너무 잘 봤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최근에 20, 30대 남성들이 경쟁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생각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간 것입니다. 이 대표의 공개 반대를 언급하자 자신에게도 이 대표와 같은 세대인 30대 아들이 있다고 밝힌 이 교수.
아들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과안부부는 이 대표와 함께 대화하면서 설득해 나갈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윤 후보 공약을 보완하기 위해 선대위 합류를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 교수 정책이 국민의힘이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면서 영입을 반대해왔죠. 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자신은 여성만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은 함께 대화해보자고 먼저 손을 내민 이수정 교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간 이 대표가 과연 언제쯤 복귀해서 대화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통령 도전의 이유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꼭 100일 앞둔 어제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또 한 명의 주자가 있었죠. 모두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이름,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지난 17, 18, 19대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손 전 대표. 출마 결심을 한 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병에 걸렸냐는 비난과 조롱까지 다 받겠다라고 하면서도 대선 도전에 나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대통령대로 끝까지 가면 우리는 지금은 국운 상승의 기회가 있어서 잘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꼬꾸라질 수 있다. 이건 아니다. 이제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비난, 중상, 모략, 조롱 그걸 내가 받고 안고 들어가서라도 이 나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 손 전 대표는 이 담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제 폐지를 위해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얘기죠. 오늘 손 전 대표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남긴 글에도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손 전 대표는 기득권 양당 체제와 함께 여야의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도 내놨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경기도지사로 정치만 했지 뭘 한 게 있나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대통령이 되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 전 대표가 중대한 결단을 할 때마다 나라 안팎에서 큰일이 생겨서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이 있었죠. 어쩐 일인지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다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 과연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사에서 선대위 첫 외부 영입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의 의미와 선대위 움직임,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복귀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로 조동현 서경대 교수가 발탁이 됐는데요. 30대 워킹맘이고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한 국방 전문가,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송영길 대표와 투톱으로 선대위를 이끌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에 조 교수를 발탁한 배경, 그리고 조 교수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항공 우주 산업의 전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 선대위원장 수락을 하면서 더 나은 안보의 미래를 후배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2030 세대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선대위는 2030과 더불어서 그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선대위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동현 후보를 영입을 한 것이고요. 본인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는 모른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배웠던 2030들의 그런 생각과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 선대위 체제 내에서 녹여내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적절하게 그 역할을 나누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선대위 쇄신 이후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역시 그 지지율 견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선 D-100일을 전후해서 이제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전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중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각각의 조사 기법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네. ARS로 조사하는 것은 약간 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오고 그리고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붙어 있고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동률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배경이 이재명 지사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사실상 네거티브가 가득 담긴 상태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경선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경선 컨벤션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고 그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도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은 조동연 이런 2030의 대표 세대 같은 이런 청년 선대위 또 뭐 유능한 선대위, 기득력 있는 선대위 이렇게 이제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문고리 3인방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장순실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선대위 주요 인사들을 보면 모두 다 검사 출신들이 이제 전면배치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이준석 대표하고도 갈등을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 능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을 거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생 현장에서 시민 국민들과 만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검사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 경험 속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 속에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월이면 저는 뭐 충분히 극복을 하고 1월 달이면 안정적인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충청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충남 아산 시작을 지내셨기 때문에 윤 후보 충청 공약을 좀 꼼꼼하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당대표를 패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분의 그 조직 운영의 가치와 철학이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옆집이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충청권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아버지의 고향이지만 사실 본인은 서울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또 고향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다 알거든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유해창 후보의 대결에서도 유해창 후보가 선영을 예산으로 옮기면서까지도 애썼습니다만 충청인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누가 국가의 제목으로서 맞는지 이런 판단을 내릴 거고요. 아쉬웠던 점은 충청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이 마치 나는 TK 쪽에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충청만 얻으면 된다라는 지역주의적 발상이 깊게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윤석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교제살인 변론을 보고 국민의힘 합류를 결심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 후보의 조카살인 사건 변호 그리고 데이트 폭력 표현과 관련해서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우선 이수정 교수는 2020년부터 이미 국민의힘 쪽에 몸을 담궜던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사 영입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본인의 지지하는 정당으로 오면서 마치
이재명 씨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인 뺨치는 그런 언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과한다라고 담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2번, 3번 나와도 그 가족과 변호사로서의 그런 한계와 더불어서 또 담백하게 사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까지 남은 날짜가 2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여야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이신 강민정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제 기억으로는 이제 5월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번째 출연이 벌써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네. 내일 이제 12월인데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연내 그 당대당 통합을 이제 마무리하자 지난 20일 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첫 상견례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언론에 협상단 첫 회의에서 그렇게 밝혀진 게 이제 팩트인 거죠. 네. 현재 그 실무 협상이 이제 추진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 2차 회의가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아요. 네. 당대당 통합 방식인 만큼 뭐 당명 변경까지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양당 간에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글쎄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저희 쪽에 이 통합 제안을 할 때 당명까지도 열어놓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저희는 뭐 아직 1차 회의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논의할 기회는 없었죠 아직. 근데 저희도 열어놓고 얘기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군요. 네, 첫 상견례 때 통합은 양당 당원들의 최종 의견을 물어서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 열린민주당 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많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당내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뭐 의견이 다양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 당의 아마 민주당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창당할 때 창당 정신이 열린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어떤 당 이렇게 이제 시작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당의 결정은 다 당원 투표로 결정이 돼요. 그게 이제 당원 당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분이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하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지금 제일 부딪히는 쟁점 사항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 뭐 협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게 아니라 아직 쟁점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드러나는 건 없죠. 근데 저희 이제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당 통합 협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애초에 기치에 내걸었던 창당 정신, 열린민주주의가 당대당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확장되어야 된다. 우리 이제 169석의 민주당 또 그런 과정이 거쳐지면 민주진영이 훨씬 더 개혁적인 어떤 민주주의에도 강화되는 이런 정치 지형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기가 또 시기잖아요. 지금 대선 국면이고 그래서 양 당이 합당 논의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 진영의 어떤 대선 승리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1차에 나온 그 합의문에 보면 다른 민주개혁 진영에도 문호를 열고 적극 연대해 나가자 요 대목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그 통합의 대상이 이제 어디까지인지가 이제 좀 궁금하고 정의당과 김동연 전 부총리와도 연대가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당이나 어느 정치 세력까지 염두에 뒀는지는 저는 아직 이제 협상단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보면 현재는 사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동의하는 우리 민주진영의 어떤 대선 승리에 동의하는 일체의 세력들이 다 보일 수 있다. 그거 생각합니다. 반윤석열 후보 세력이면 어느 정도 다 규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비판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의미가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도로 가야 하는데 이거 왼쪽으로 가고 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대선에서 이기려면 뜻이 같고 정치적 입장이 같은 세력이 최대한 저는 연대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사실 박빙을 다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디 한쪽이 완전히 막 압도적인 어떤 승리가 저는 예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최대한의 어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저희 열린민주당이 무슨 약간 극렬 좌파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정당이 아니고 애초에 민주당이 개혁하려고 목표로 내걸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그 애초에 내걸었던 목표인 개혁을 철저하게 우리가 완성시키는데 좀 진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당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뭐 중도 좌파를 보지 않는 이상에서는 중도파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거 되게 이게 지금 과연 조국의 강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꺼내는 게 적절한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2019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거의 재판은 거의 이제 종료 시점까지 가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총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더군다나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쨌든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이제 그 주제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전면 이제 뭐 쇄신하겠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만들겠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제 그 1호 인재 영입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30대 워킹맘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우주항공 전문가고 이제 군사 전문가인데 이런 그 일련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움직임 어떻게 바라보고 저는 계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6월 달에 선언하고 이미 꽤 시간이 지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지도에서 저는 후보만 놓고 본다면 벌써 이게 뒤집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요구가 아직도 많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뭐 민주당이라는 워딩을 쓰시긴 하였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민주당 혁신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저는 노선을 이제 대선 전략으로 밝히신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을 잘 결정하시고 잘 찾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통합을 할지도 이제 뭐 가능성도 지금 열어둔 상황인데 네. 아직은 이제 옆에 당이신데 민주당이 그러면은 쇄신, 혁신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국민들한테 제기됐던 뭐 부동산 개혁 문제나 민생 문제나 그다음에 사실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도 애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네. 추진하겠다고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해결해야 될 개혁 과제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안에서든 바깥에서 사실 같이 해야 되죠. 그게 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네,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7개 교육단체와 함께 지난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신속한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교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기자회견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교사 출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출마했을 때 국민 경선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정당의 당원은 못 되겠지만 국민 경선단에는 제가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라는 이유로 나는 국민 자격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교사들이 근무 시간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거나 교육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외의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다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저처럼 국민 경선단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현행법에서는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 참정권인데 네. 참정권이 다 박탈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이 종교를 믿는데 종교를 학생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선생님이 자기 개인의 불교나 기독교나 뭐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를 갖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진 않잖아요. 네. 저는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민적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우리 상황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법 체계 안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고 정치 기본권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를 마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추진 가능성 그리고 중도 확장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영하권 강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그리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하겠는데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보인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